지훈이는 정자도 없대. 그 문장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메모지처럼.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진실을 이루었을 때 내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나는 한지훈. 43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것도 아니요. 가정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삶의 중심이었던 한 사람의 진심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상실은 마치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봄비가 내리던 3월의 어느 날부터 시작된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번화에 위치한 사무실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내 회사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반려견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 하루를 보냈고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나니 몸이 조금 피곤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기분 좋은 종류의 것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아내 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나 지금 병원인데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좋으시죠? 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고 무언가에 짓눌린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혹시 세라의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세라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에서 나는 그녀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세라야. 아니, 그냥 결과가 아직 안 나왔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다. 3번째 유산입니다.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는 내 귀에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 임신하게 되면 산모에게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노력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세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그녀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거나 괜찮다는 위로도, 슬퍼하지 말라는 말도,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세라는 조용히 잠들었다. 나는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공간에서 나는 혼자였다. 세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슬픔보다. 그녀가 또다시 임신을 시도할 때마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이를 너무나 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그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또다시 그 위험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더 이상 임신을 못하게 막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나는 정관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 그것이 세라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몰래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으로 비뇨기과를 검색하고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예약을 잡았다. 세라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회사 보안 점검 업무로 병원에 간다고만 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며칠 후 수술 당일이 되었다. 아침 일찍 현관에서 나를 배웅하는 세라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니 나는 더욱 미안해졌다. 15년을 함께한 사이였다.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10년 동안 연애하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대 출신답게 감성이 풍부하고 순수한 여자였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국소 마취로 30분 정도면 끝나는 시술이었다. 의사의 설명에 나는 안도했다.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한 달 후에 재검받으러 오세요. 이제 세라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질 일은 없을 거였다. 나는 그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영원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밀려왔다. 회복 기간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혹시라도 세라가 눈치챌까봐 조심 또 조심했다. 며칠간 움직일 때마다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다행히 세라는 눈치채지 못했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지?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나는 둘러댔다. 응, 좀 바빠. 근데 금방 끝날 거야. 거짓말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다. 한 달 후, 재검 결과는 완벽했다. 이제 임신 걱정 없이 지내셔도 됩니다. 의사의 확인을 받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세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늘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처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내가 차단한 것은 임신의 위험이었을 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미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몇 달은 정말 평온했다. 세라도 점차 밝아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반려견 몽실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세라는 반려동물 일러스트 작업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나는 회사 일에 매진했다. 주말에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평온했던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려던 순간
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흥분되고 떨리는 음성이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에 내 손이 멈췄다.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가져다 댔다.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 이번엔 꼭 지켜낼 거야. 세라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렸다. 정관 수술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는데 임신이라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재검에서도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일할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계산했다. 정관 수술 후 회복까지 3개월. 재검에서 확인받은 게 4개월 전. 그 이후로 세라와 관계를 가진 횟수와 시기까지도 정확히 기억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결론은 하나였다. 내가 아버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 현관문을 열자 세라가 달려 나왔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바, 추가해줘. 세라가 내 품에 안기며 소리채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아줬다. 정말 축하해, 세라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세라는 너무 기뻐서 눈치채지 못했다. 이번엔 정말 조심할 거야.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어. 저녁 식탁에서 세라는 계속 이야기했다. 태명은 뭘로 할지,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육아용품은 언제부터 준비할지.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나를 보고 세라가 물었다. 오빠, 기쁘지 않아? 기뻐.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 거짓말이었다.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날 밤, 세라가 잠든 후 나는 거실에 앉았다. 담배를 피우며 상황을 정리했다. 감정에 휩쓸리면 판단이 흐려진다. 우선 정보 수집이 먼저였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세라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내가 일할 때 쓰는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세라에게는 태교에 좋은 일을 하라며 산책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라고 말했다. 세라는 내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안았다. 오빠, 고마워. 이렇게 기뻐해 줄 줄 알았어.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다. 직원들이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는 새 프로젝트 검토하느라 좀 복잡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세라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외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나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세라가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나왔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세라의 작은 변화들이 떠올랐다. 핸드폰 알림이 오면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모습.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챙기는 행동. 그리고 예전보다 자주 외출하는 패턴까지.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다. 깊은 밤이었다. 세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소파 위에
세라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은 달랐다. 비밀번호부터 확인해야 했다. 세라의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반려견 몽실이의 이름까지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마지막에 시도한 것이 맞았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심장이 빨라졌다. 메신저 프로그램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다. 대화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가장 위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클릭했다.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정자도 없대. 몇 달 전 대화 내용이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오늘도 몽실이 치료받으러 간다고 할게. 조심해, 세라야. 지훈이가 의심하면 안 돼. 걱정 마.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다. 반려견 몽실이의 치료를 핑계로 만나고 있었던 거였다. 더 읽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지훈이가 정관 수술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임신하면 당연히 지훈이 아이인 줄 알 거야. 하지만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DNA 검사할 이유가 없을 거야. 지훈이는 의심 많은 성격 아니거든. 내 성격까지 계산한 치밀한 속임수였다. 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표시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정체도 확인됐다.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 대화였다. 임신 확인됐어. 이제 계획대로 가면 돼. 지훈이한테 말했어. 어떤 반응이었어? 너무 기뻐해. 역시 아무것도 의심 안 해. 다행이다. 출산 후에 정리하면 돼. 그때까지만 참자. 내가 기뻐하며 축하해준 그 순간에. 세라는 이미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다. 예용,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침실로 돌아갔다. 세라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었다. 나는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세워야 했다. 우선 증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회사에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세라와 김민준의 대화 내용, 만남 일정, 사진 자료들을 날짜 순으로 분류했다. 6개월 동안 총 40여 번의 만남, 메시지 교환 횟수 270여 회, 통화 기록까지 정확히 계산했다. 김민준에 대한 정보 수집도 병행했다. 사업자 등록증, 의사 면허 정보, 병원 운영 현황까지 파악했다. 보안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김민준의 동물병원은 강남에 2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월 매출 800만 원 정도의 중간 규모였다. 직원은 총 7명이었다. 더 중요한 건 김민준의 과거였다. 온라인 정보와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해보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2년 전에도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과도한 치료비 청구, 불필요한 수술 권유 등
여러 민원이 접수된 기록이 있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였는데 내 상황을 설명하자 증거가 충분하면 상간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해줬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혼인기간과 배신의 정도를 고려하면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은 없었다. 철저한 응징이 목표였다. 세라와 김민준이 나에게 했던 짓만큼 그들도 똑같이 무너뜨리고 싶었다. 계획은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세라를 고립시키는 것. 2단계는 김민준의 사회적 지위를 흔드는 것. 3단계는 법적 처벌을 통한 정리였다. 재산 정리부터 시작했다. 아파트와 예금, 투자 자산 대부분을 부모님 명의로 이전했다.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여였고 증여세도 미리 계산해서 처리했다. 세라는 내가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김민준의 병원을 겨냥한 계획도 수립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자연스럽게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동료들과 지인들을 통해 까다로운 고객들이 김민준의 병원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과도한 치료비에 대한 문의, 세컨드 오피니언 요청, 진료 방식에 대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였다. 동시에 김민준의 과거 문제들도 수면 위로 올릴 계획이었다. 2년 전 피해자와 연락해서 공동 대응을 제안할 생각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라의 임신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추가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다. 출산 후 친자 확인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였다. 며칠 더 지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감정적인 분노는 여전했지만 행동은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세라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세라야,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오빠. 입덧도 별로 없어. 다행이다. 몸조리 잘해. 모든 대화가 연기였지만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이제 남은 건 단계별 실행뿐이었다. 세라가 임신 6개월째가 되었을 때 나는 첫 번째 작전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다. 의도적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표정도 어둡게 만들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세라가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연기했다. 세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세라야, 할 말이 있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망했어. 이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실제로는 투자한 것이 없었지만 세라에게는 몇 달 전부터 큰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왔다. 얼마나 큰 문제인데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10억,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입했는데 다 날아갔어. 10억이라는 숫자를 들은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집은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 있어. 아마 경매로 넘어갈 거야. 거짓말이었다. 아파트는 이미 부모님 명의였고 실제 부채는 한 푼도 없었다. 오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라가 배를 감싸며 울먹였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말인데
세라야, 잠시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세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법적으로 이혼하면 너는 내 채무와 상관없어져. 너와 아이를 보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세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일로 헤어질 수는 없어. 세라야, 이건 진짜 이혼이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정리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결혼하면 돼. 나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다. 하지만 세라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에. 세라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잠깐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합치면 돼. 세라는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척했다. 미안해, 세라야.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한 것은 따로 있었지만 그것은 세라가 알 필요 없었다. 며칠 동안 세라는 고민했다. 그녀의 언니 이미나와도 상의했던 것 같았다. 미나가 집에 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지훈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죄송해요, 누나. 이미 다 알아봤는데 이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미나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일주일 후 세라가 결정을 내렸다. 오빠, 이혼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세운 조건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오빠가 아빠라고 인정해줘.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도 도와줘. 당연하지. 내 아이인데 뭘. 그 말을 할 때 입맛이 썼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재산 분할도 세라에게 유리하게 해줬다. 어차피 실제 재산은 따로 정리해 놨으니 상관없었다. 세라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돼서. 나도 미안해. 세라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변호사가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을 때 세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꼭 다시 만나자. 그래, 꼭. 그날 밤 세라는 짐을 쌌다. 친정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신 기간 동안은 언니 집에서 지낼게. 오빠도 상황 정리되면 연락해. 세라가 택시에 오르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안았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몽실이만 남아서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몽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몽실아,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사실 이혼은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다. 세라는 이제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김민준과의 관계도 더 자유로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함정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혼 후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본격적인 2단계 작전을 시작했다. 김민준의 동물병원을 겨냥한 계획이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반려동물 치료받을 곳 추천해달라고 하면 강남 민준동물병원 알려줘. 대신 진료비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해. 직접적인 거짓 신고가 아니라 정당한 문의와 확인 과정이었다. 2주 사이에 김민준의 병원으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문의가 쏟아졌다. 치료비 세부 내역 요청, 다른 병원과의 비교 상담, 치료 방법에 대한 질문까지 모두 정당한 요구들이었지만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민원이 들어가니 병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김민준도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김민준의 과거 피해자와도 연락을 취했다. 2년 전 합의금을 받았던 여성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직접 만났다. 김민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공동 대응하면 어떨까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여성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총 3명의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라와 김민준 사이의 금전 거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세라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김민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다. 매월 150만 원씩 임신 확인 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명목은 일러스트 작업비였지만 실제 작업물 가치와는 맞지 않는 금액이었다. 변호사와 재상담을 받았다. 이 정도 증거면 상간소송에서 승소 확실합니다. 손해배상액도 2억 5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증거를 더 보강하는 게 좋겠어요. 병원 견제 작전도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민준의 병원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다. 치료비 설명이 부족하다. 다른 병원보다 비싸다 같은 후기들이 올라왔다. 모두 실제 경험에 근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었다. 더 나아가 나는 수의사회에 신고도 접수했다. 환자 보호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신고를 넣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정리해서 제출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김민준에게도 큰 부담이 될 터였다. 한편으로는 세라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었다. 친정에서 지내면서도 김민준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임신 후기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매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출산 후에 같이 살자. 지훈이와는 정리됐어. 같은 내용들이었다. 세라의 언니 미나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다. 지훈아,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아요, 누나. 상황 정리되면 세라랑 다시 만날 거니까요. 다행이다. 세라도 지훈이 걱정 많이 해. 미나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세라가 김민준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 8개월째가 되자 세라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빠, 곧 출산해. 병원은 민준이가 추천해준 곳으로 정했어. 김민준이 추천한 병원이라니. 역시 끝까지 함께하려는 계획이었다. 알겠어. 출산하면 바로 연락해. 오빠도 아빠 될 준비해. 그 말을 들으니 허탈했다. 아직도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법적 서류는 완비됐고 증거 자료도 충분했다. 김민준의 병원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과거 피해자들과의 공동 대응도 준비됐다. 이제 남은 건 세라의 출산과 마지막 확인뿐이었다.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모든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세라가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시점에서 김민준의 병원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내가 보낸 까다로운 문의들의 집중 효과가 나타난 것이었다. 하루에 미원성 전화가 8통 이상 걸려왔고 온라인 후기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늘어났다. 진료비 설명 부족, 과도한 검사 권유, 불친절한 응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지만 그 빈도와 강도가 김민준을 점점 압박하고 있었다. 수의사회에서 나온 조사관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김민준은 당황했다. 환자 보호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처벌은 아니었지만 이런 조사 자체만으로도 병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직원들에게 별거 아니다, 오해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다. 더 큰 타격은 과거 피해자들의 공동 고발이었다.
법무법인을 통해 4명의 여성이 상습 불륜 수의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수의사회와 지역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이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상황들이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았다. 환자 보호자들과 지속적인 부적절한 관계, 치료를 빌미로 한 접근 같은 내용들이었다. 김민준의 병원 운영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기존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씩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 유입도 현저히 줄었다. 월 2,800만 원이던 매출이 1,5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간호사 한 명은 이미 사직서를 냈다. 그럼에도 김민주는 세라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라야, 병원 상황이 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아이 태어나면 같이 새로 시작하자. 민준아, 괜찮아. 나도 일 더 열심히 할게. 두 사람은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김민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분만실 앞에서 대기하겠다고 했고 아이 이름도 같이 짓자고 제안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뭘로 할까 순이 어때? 세준이 이름도 들어가고. 세라는 동의했다. 세라와 민준을 합친 이름이었는데 정작 나는 철저히 배제된 이름이었다. 출산 당일 나도 병원에 갔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나는 아직 아이의 아빠로 등록되어 있었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김민준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김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 원장님도 오셨군요. 세라 S씨가 몽실이 치료 때부터 많이 도움받아서요. 서로 연기하고 있었지만 나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가 나와 남자아이예요. 건강합니다. 라고 알려줬을 때 김민준이 내 옆에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명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9개월 동안 아빠가 될 준비를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세라를 만났을 때도 나는 연기를 계속했다. 고생했어, 세라야. 오빠, 고마워. 우리 아들 봤어. 정말 건강하더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친자 확인만 하면 모든 증거가 완성된다는 생각 말이다. 출산 후 한 달 뒤 나는 세라에게 제안했다. 세라야, 아이 건강 검진 받을 때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보자. 혹시 모르는 유전 질환 미리 확인해 보려고. 요즘 많이들 한다더라. 세라는 조금 당황했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알겠어. 오빠가 원한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나와 아이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친자 확률 0%, 확실한 증거였다. 검사기관에서 재검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했지만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김민준의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6시쯤.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였다. 직원들도 대부분 퇴근하고 김민준 혼자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한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김민준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진료실에 앉자.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상간소송 고소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업무상 배임 고발장입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6개월 동안 제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병원 수입으로 세라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봤어요,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친자 확인 결과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건 친자 확인 결과고요.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대표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에 모든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죠? 김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합의요?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5천만 원, 아니 1억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김민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1억이요. 제가 요구하는 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정신적 피해, 혼인 파탄, 양육비 사기까지 포함해서요. 2억 5천은 너무... 그럼 법정에서 만나시죠. 언론에도 알려지고 의사 면허도 문제가 될 거예요.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대표님, 제발이요. 제 아내를 유혹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거절하면 바로 소송 접수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세라에게 전화했다. 세라야, 집에 좀 와봐. 할 말이 있어. 아이도 같이 와. 중요한 얘기야. 세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하자. 1시간 후, 세라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다. 거실에 앉은 그녀에게 나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내가 김민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야.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빠, 그리고 이건 친자 확인 결과야. 나는 친자 확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세라가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게 미안해. 오빠, 잠깐 실수였어. 정말 잠깐 실수였어. 나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적으로 임신까지 한 게 실수야. 네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지훈이는 정자도 없대 라고 한 것도 실수였니? 세라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야메나의 따이니는 정관 수술 받은 후부터. 네가 임신했다고 전화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이혼도 다 계획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둘을 정리하려고 했거든. 세라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무슨 죄야? 아이에게 죄는 없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세라가 무릎을 꿇었다. 오빠,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용서 15년을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순간부터 이세라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그 순간 세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받아봐. 아마 마지막 통화일 거야.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통화를 마친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다. 며칠 후 상간 소송이 시작됐다. 김민준은 결국 합의를 거부했고 나는 예고대로 법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했다. 첫 번째 재판에서 내 변호사는 준비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6개월간의 메시지 대화, 만남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친자 확인 결과까지 재판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김민준 측 변호사가 단순한 감정적 일탈이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지훈이는 정자도 없대라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모든 변명이 무너졌다. 재판장이 극도로 치밀하고 악의적인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을 때 김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더 결정적인 건 김민준의 과거 전력이었다.
4명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김민준의 상습적인 행동 패턴을 증언했다. 항상 같은 방식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위로하면서 민세 접근했고 반려동물 치료를 핑계로 자주 만나자고 했다. 재판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세라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 변호사의 신문에서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아이티차이게 퇴치되니 6개월 전쯤. 몽실이 치료받으러 갔을 때 혼인 중에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진 것이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세라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나는 담담했다. 김민준의 병원 운영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병원 자금으로 세라에게 매월 150만 원씩 지원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었다. 병원 운영비로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일러스트 작업비로. 작업물은 어디 있나요? 김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3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다. 피고 김민준은 원고 한지훈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내가 요구했던 금액 그대로였다. 재판장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극도로 악질적인 행위로 사회적 비난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지만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의사회에서 김민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와 환자 신뢰 파괴가 이유였다. 6개월 면허 정지에 재교육 이수 명령까지 내려졌다. 강남에 있던 동물병원 2곳 모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김민준의 사회적 매장도 완성됐다. 지역 언론에서는 상습 불륜 수의사 거액 배상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온라인에서는 김민준 주의보가 돌았다. 동물병원 업계에서도 그를 외면했다. 7명의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세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언니 미나가 전화해서 세라 때문에 우리 가족 체면이 말이 아니야 라고 했다. 결국 세라는 작은 원룸을 얻어 아이와 단둘이 살게 됐다. 일러스트 일로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 판결 후 법원 계단에서 김민준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한 대표님, 저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선처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세언처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군요. 김민준의 눈에는 절망만 남아 있었다. 세라도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부터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아이는 어떻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김민준이랑 상의하든지. 세라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나는 뒤돌아서 걸어갔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잃어버린 15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둘 거라는 것이었다. 복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후 나는 한동안 공허함에 시달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나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잊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회사는 믿을 만한 부사장에게 맡기고 나는 강원도 속초로 이사를 갔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매입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몽실이와 함께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며 지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밤에는 방파제에 앉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세라와 함께 했던 15년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의 언니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안녕.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무세온 일이에요. 누나, 세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해야 하고. 나는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세라가 너한테 편지를 썼어. 받아볼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가져다 주세요 라고 답했다. 다음 날 미나가 직접 속초까지 찾아왔다.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괜찮아. 세라 때문에 정말 미안해. 미나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읽어보고 버려도 상관없어. 다만 세라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아줘. 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세라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변명할 여지도 없는 일을 저질렀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민준이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연락을 끊었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오빠가 복수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오빠가 얼마나 치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오바! 손해배상금은 받지 마. 민준이도 이미 충분히 벌받았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 돈으로 오빠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움을 간직하게 될까봐 걱정돼. 오빠는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끝나면 안 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분노도 미움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복수는 이미 완료됐고 그들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손해배상금 집행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네, 왜요? 이미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대호 이상 필요 없어요.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의견을 존중해줬다. 민에게도 연락했다. 손해배상금 집행은 중단한다고 세라에게 전해주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세운 조건인데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잘 키우라고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해변에서 몽실이와 산책하며 생각했다. 15년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겠지. 그때까지는 몽실이와 함께 이 평온한 일상을 즐기기로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몽실이에게 말했다. 몽실아, 다음엔 진짜 내 편이 될 사람만 곁에 둘 거야. 몽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